오래로 여든을 맞은 정혜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주름진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으로 가득한 그 손으로 할머니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고, 얼마나 많은 빨래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아 주었을까요? 그때가 1964년이었지. 내 나이 19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애순이 시집을 간 것은 1964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23이었던 남편 김철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이자 장남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끝에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애순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7명의 시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동생이 16살, 가장 어린 동생은 겨우 4살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애순이 시집 오기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홀로 8남매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작은 초가집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선 7 동생들을 본 순간의 애순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어찌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다들 때 묻은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막내 영수가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애순아 아가, 미안하다. 우리 철수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이 집안 형편을 누가 알고 시집을 오겠니?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고맙구나. 앞으로 고생이 많을 거야.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애순은 결심했습니다. 돌아서지 않기로요. 이미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받아들이기로요. 첫날 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애순아, 미안해. 내가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아. 아니에요.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동생들이 다 클 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 애수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7명의 동생을 돌봐야 하는 큰형님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부모님 슬하에서 막내로 자라 응석바지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10식구의 밥을 책임져야 하는 맏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애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밥을 할게요. 아이고, 아니다 아가. 아직 살림이 서툴 텐데. 괜찮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애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10식구의 밥을 짓고 시동생들의 학교 준비를 돕고 빨래를 하고 바치를 하고 다시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특히 첫째 시동생 명수는 애순을 경계했습니다. 형수님이 시집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짐이 되는 거야? 15살 명수의 말에 애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수 도련님, 그런 말 하지 마. 도련님들은 짐이 아니라 내 동생들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명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애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명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밤새 앓았습니다. 애수는 밤새도록 명수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애수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린 명수가 처음으로 애순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애수는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자 애수는 시동생들의 옷을 한 벌씩 지어주었습니다.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새 옷을 입은 시동생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애수는 비로소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막내 영수도련님의 천진난만한 말에 식구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애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9 소녀가 7 동생의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어가는 여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애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7 시동생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자신의 아이까지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애수나 장하고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기쁜 일이에요. 애수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시동생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밭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애기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 철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애수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를 도울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애수는 구역질을 참으며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시동생들의 학교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어느 날 5째 시동생 영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도시락에 계란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계란이 있는데. 11살 영호의 말에 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란을 사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애수는 자신의 점심을 굶고 남은 쌀을 팔아 계란을 샀습니다. 영호 도련님, 미안해. 내가 신경을 못 썼네. 내일부터는 계란 꼭 넣어줄게. 형수님, 괜찮아요. 제가 괜한 말 했어요. 형수님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영호는 애순이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애순은 더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셋째 시동생 정수가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정수는 고열로 며칠을 앓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애수는 친정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많이 아파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수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배도 부른데 이렇게.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애수는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정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무거운 배를 안고 정수를 업고 먼 길을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걸어볼게요. 형수님 배도 부른데. 괜찮아, 정수도련님. 이 형수가 튼튼하니까. 걱정 마.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정수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정수가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형수님한테 은혜 갚을게요. 형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해 겨울 애수는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애수는 아침밥을 다 짓고 나서야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시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산모분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간호사의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 애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애수는 앞으로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애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식구들 밥은 제가 지어야 제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하다가 애수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시동생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애수는 자신을 둘러싼 7쌍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막내 영수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세요. 형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그 순간 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 시동생들은 애순을 더욱 도왔습니다. 큰 시동생 명수는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둘째 시동생은 막내들을 돌봤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애수는 문득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난했지만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밥 정말 맛있어요. 형수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형수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시동생들의 밝은 목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시동생들 참 기특하네요. 이 형수가 도련님들 때문에 힘이 나. 하지만 그해 가을, 시련이 또 찾아왔습니다. 남편 철수가 일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석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 끊긴 것입니다. 애순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남편의 자책에 애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애수는 새벽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아기를 업고 빨래를 해주고 바치를 해주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시동생 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18이 된 명수는 형수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명수 도련님. 이 형수는 튼튼해요.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회복되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애수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모두 건강했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명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애수는 명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첫째 도련님,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애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순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이 세상 가장 큰 행운이야. 애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7 시동생들의 웃는 얼굴이 애순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애순은 21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만은 확고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애순에게는 2 아이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 10세 식구가 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여전히 버거웠지만 시동생들이 하나둘 자라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첫째 시동생 명수가 23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명수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명수는 애순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도련님, 이게 뭐예요? 제 첫 월급이에요. 형수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애순은 시동생의 월급 봉투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6살에 반항적이던 소년이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가족을 돌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큰도련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울지 마세요. 저는 형수님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형수님이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신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거 제가 다 기억해요. 형수님이 굶으면서까지 저희 도시락 싸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명수의 도움으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시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째 시동생 정수도 곧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던 정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형수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근데 형수님한테 부담 드릴까봐. 정수의 조심스러운 말에 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도련님,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지요. 형과 이 형수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형수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걱정 마세요. 큰도련님도 이제 돈 벌고 큰형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애수는 다시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명수와 남편도 힘을 보탰습니다. 온 가족이 정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수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그래, 정수야. 축하한다. 우리 정수 정말 대단하구나. 철수와 애수는 정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대학생이 되다니. 그것도 자신이 도운 시동생이. 하지만 정수의 대학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책값도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 학교 그만둘까 봐요. 형수님이 너무 고생하신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도련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형수님, 도련님, 이 형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 국민학교만 겨우 마쳤지. 그게 평생 한이야. 배우고 싶었어. 그러니까 도련님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줘. 그게 이 형수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애순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형수님한테 보답할게요. 셋째 시동생 영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이제 3명이 돈을 벌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4명의 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넷째 동생 성호가 애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학교 그만두고 일하고 싶어요. 왜요? 성호 도련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돈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싶어요. 17살 성호의 말에 애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은 고맙지만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해요. 형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나는 도련님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행복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애수는 7 동생 모두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명도 포기시키지 않았습니다. 1972년 5째 동생 영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5이 된 영호는 좋은 처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람도 못 됐을 거예요. 영호 도련님 무슨 소리예요? 둘이서 행복하게만 잘 살아요. 형수님, 저희 애기 낳으면 형수님이 제일 먼저 안아주세요. 영호의 말에 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요. 결혼식 날 애수는 신랑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순이 키운 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 여기까지 왔어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들이 다 잘 자라줘서 이 형수가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꿈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당신이 해낸 거지, 애순아.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아직 막내 영수를 포함해 3명의 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째 동생 철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철호는 목공소에 취직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나무 만지는 게 좋아요. 멋진 가구 만드는 목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철호 도련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이 형수가 응원할게요. 철호는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몇 년 후 자기 작업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처음으로 만든 밥상이에요. 형수님 선물이에요. 철호가 정성껏 만든 밥상을 보며 애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밥상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형수님이 평생 우리 밥 차려주셨잖아요. 이제 이 밥상에서 편하게 드세요. 그 밥상은 지금도 애순의 집에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애순은 그 밥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내 영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형수님처럼 되고 싶다던 영수는 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형수님처럼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형수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막내 도련님은 잘 해낼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1978년 영수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7 시동생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집 온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애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에 시집 와서 7 동생을 키워낸 세월. 그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동생들이 다 잘 됐어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거야, 애순아. 당신은 이 집안의 기둥이야. 그러나 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도왔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애수는 이제 35이 되었고 7 동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형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7가족이 모두 애순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좁았던 집은 이제 동생들이 힘을 합쳐 넓혀준 새 집이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컸으니까 이제는 형수님이 행복하실 차례예요. 큰 동생 명수가 새 집 열쇠를 건넬 때 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련님들 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큰 집을. 형수님은 평생 우리 걱정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형수님 걱정할 차례예요. 둘째 정수가 말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는 정수는 이제 가정도 꾸렸습니다. 형수님, 제 아이 이름을 애순이라고 지었어요. 형수님 이름을 따서요. 형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요. 정수의 말에 애순은 조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셋째 영호는 자신의 가게가 번창하자 제일 먼저 형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큰 돈을 왜 제게 주세요? 형수님이 저희한테 쓰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넷째 성호는 군대를 다녀와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성호는 매달 형수님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제가 굶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건 형수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형수님 챙길 차례예요. 다섯째 철호는 목공소가 잘 되어 작업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철호는 형수님 집의 모든 가구를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형수님, 평생 낡은 가구 쓰시면서 저희 챙기셨잖아요. 이제 좋은 가구에서 편하게 사세요. 여섯째, 민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수님, 제가 사업할 때 미천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형님들이 다 도와줬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끈끈한 건 다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막내 영수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영수는 제자들에게 항상 형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의 형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셔. 19살에 7 동생을 키우셨어. 너희들도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신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애순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내 젊은 날을 다 이 집안을 위해 바쳤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애수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동생들도 모두 어머니를 찾아와 효도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애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애순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다음 생에도 우리 며느리가 되어다오. 네, 어머니. 어머니. 애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2번째 어머니였던 분.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든 시절을 이겨낸 분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들의 가족, 친지들, 이웃들. 모두가 애순의 헌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세요. 7 시동생을 다 키워내시다니. 저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건 다 저 며느리 덕분이야. 사람들의 칭찬에 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애수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어머니는 행복하게 가셨어요. 형수님 같은 며느리를 두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영호의 위로에 애순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1985년 애순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21살이 된 아들의 결혼식에 7 시동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형수님, 조카가 장가가네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벌써 이렇게 컸네. 애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 시동생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자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큰아들의 말에 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동생들이 애순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형수님은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형수님 모시고 여행 갈게요. 그렇게 애수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7 시동생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로 간 그 여행은 애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형수님, 바다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군요. 바다를 보며 애순은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 동생들이 있어 행복했다고. 형수님, 사랑해요. 막내 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요, 형수님.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망하게 왜들 그러세요? 애수는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중년이 된 동생들. 하지만 애순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들로 보였습니다. 나도 서방님들을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순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동생들 위해 평생 희생했잖아요. 우리 함께 잘 이겨냈어. 그치? 그래요. 우리 잘했어요. 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별이 되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애수는 40이 되었습니다. 7 동생을 다 키워냈고 자신의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고 애수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편 철수도 환갑을 넘겼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큰 동생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형수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꼭 오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시면 알아요. 꼭 오세요. 주말 애순 부부가 명수의 집에 도착하자 7 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조카들까지 합쳐 4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동생들이 준비한 자리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올해로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형수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둘째 정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께서 19살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때 형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영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형수님의 따뜻한 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넷째 성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만들어 주신 밥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배고픈 우리를 위해 형수님은 늘 굶으셨죠. 그걸 우리가 모를 줄 아셨나요? 다섯째 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형수님이 우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형수님 눈물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형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여섯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당신 자식들보다 우리를 먼저 챙기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형수님은 저희의 은인이세요. 막내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4살 때부터 형수님을 봤어요. 형수님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셨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저는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7 동생이 동시에 애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순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쁜 순간들,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고마워요. 영수가 액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애순과 7 동생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정애순 형수님께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7 동생 올림. 애순은 액자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시동생들도 조카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나는 자랑스럽소. 그날 저녁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카들이 애순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큰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단다.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 삼촌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큰엄마는 영웅이에요. 어린 조카들의 말에 애순은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큰엄마는 그냥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란다. 2010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애순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장례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7 동생들의 가족, 친지들, 이웃들. 모두가 애순 부부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형수님 같은 아내를 두셔서요. 동생들이 애순을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애순을 시동생들이 돌볼 차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애순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이 돌아가며 애순을 보러 왔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지. 동생들이 서로 애순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애순은 그 모습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이 왔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동생들은 애순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 드렸습니다. 형수님, 밥 드셨어요? 건강하시죠? 걱정 말아요. 이 형수는 건강해요. 힘든 시기를 온 가족이 서로 걱정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애수는 80살이 되었습니다. 팔순 잔치에 7 시동생들의 3대가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형수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19에 시집 와서 7 동생을 키운 그 세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세월이었습니다. 막내 영수가 이제는 60이 넘은 나이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할머니는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들, 조카들, 그 손주들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참 복받았구나. 너희들이 있어서.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9살 그 봄날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7 동생을 보며 막막했었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나는 7명의 동생을 키운 게 아니라 7명의 동생이 나를 키운 거야. 우리는 서로를 키운 거지.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남편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우리 참 잘 살았어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80의 할머니는 오늘도 동생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참 아름다웠어. 정혜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큰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살 소녀가 7 동생의 어머니가 되어 60년을 살아온 이야기. 그것은 우리 시대가 잊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도 할머니의 전화기는 울립니다. 형수님, 저 명수예요. 오늘 저녁 제가 갈게요. 형수님 건강하시죠? 보고 싶어요. 7 동생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답합니다. 그래, 기다릴게. 사랑한다, 우리 동생들. 오늘도 아름다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세요.